무혈연의 엄마와 딸로 함께 살자고. 링 비디오 https://downsub.com/물음표 UR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LDIGNWCYW28 안녕하세요. 갑자기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거실 문이 열렸고 남편의 동료인 밀러가 그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4명 정도가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남편 케빈이 투박한 미소를 지으며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바비큐입니다. 친구들이랑 빨리 고기랑 맥주 사서 나한테 반말하는 버릇이 있던 케빈이 이런 말을 했어. 케빈 친구들도 투박한 스마일을 우리 쪽으로 연출하고 있어서 마치 새들이 모이는 것 같아 난 화났어. 사실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지. 케빈의 얼굴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듯 분노로 가득 차 있다. 평소에는 그 표정을 보면 당황하고 따르곤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인내심이 없어 신경 쓸 수가 없었다. 케빈 기분에 대해서는 화제 조심하세요. 알았어요. 모두 무시하고 집을 나갔지만 몇 시간 후에 여행 중에 남편이 경찰에 구금됐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걸까요? 제 이름은 이사벨라입니다. 저는 48세 공무원입니다. 대학 시절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에서 살고 있으며 보험금과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공무원이 될 만큼 혼자 살아도 외로웠고 안정적이었다. 내가 일하는 행정실이 내가 사는 집과 멀어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빌리고 직장 근처 원룸도 빌렸다. 집을 그대로 세웠는데 위치가 좋아 임차인을 빨리 찾았어요. 집주인이 너무 친절했고 알면서 월세 수입과 공무원 월급 덕분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즈음 또래보다 안정된 삶을 살다 관광지 구경이 취미가 되었어요. 곳곳마다 독특한 분위기가 왠지 든든하면서도 긴장감이 생기고 좋았어요. 친구가 초대해준 직장인 북클럽에서 남편 케빈을 만났어요. 나는 조용하고 친절한 케빈에게 즉시 끌렸는데 아마도 케빈이 내 29번째 생일에 프러포즈하고 이듬해에 결혼하게 된 2년 동안의 연애 끝에 내가 헤쳐나가기. 우리 관계의 길을 주도하기 위해 케빈이 적극적으로 나를 추구했다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딸 에블린이 태어났고 우리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케빈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케빈은 제가 출산 휴가를 갈 때까지 이 약속을 지켰지만 제가 휴가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술도 자주 마시고 육아휴직을 하자마자 집안일도 완전히 끊었어요. 야 설거지는 내일이지 제발 집에서 하루 종일 하라고 명령하는구나. 케빈은 에블린이 태어난 후 빠르게 외출 준비를 하고 일주일에 4번 정도 혼자 술을 마시러 나간다고 한다. 에블린은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하며 밤수유로 인해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케빈에게 불평하는 것은 그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내가 이 삶을 계속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말함으로써 나를 모욕하려고 했고 케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사라졌고 5살이 되었을 때 나는 그를 단지 룸메이트로 보았습니다. 초과 근무나 주말 및 공휴일에 일할 필요가 없어 에블린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에블린은 밤에 울고 자주 먹이를 주었지만 6살이 되었을 때 아기는 매우 성숙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집착했지만 솔선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항상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에블린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나의 유일한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케빈은 에블린과 관계가 없었고 기분이 좋을 때 가끔 그녀에게 접근했을 뿐이고 그때쯤이면 그의 본색이 충분히 드러났다. 집안일도 하지 않고 육아에 참여하지 않고 거의 매일 술을 마시러 집에 오며 여자 향수 냄새를 풍겼다. 케빈에게 너무 무관심해져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는데도 이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솔직히 부모님 집에서 벌어온 임대 수입과 쉽게 보낼 수 있는 에블린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학에 갔는데 다행히 일을 못하게 된다면 에블린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케빈이 일을 잘하는 것 같고 중소기업인데도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보러 오게 됐다.
에블린의 학비와 우리의 생활비를 벌어줄 사람이 에블린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케빈의 지출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나는 항상 에블린의 등록금과 생활비 외에는 자유롭게 쓰도록 놔두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았다. 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내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지만 결혼을 유지하고 이혼하지 않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막 나가려는 케빈에게 다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야 학교에서 전화가 에블린 등록금이 안 갚았다고 하네. 응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래서 돈을 내라고 했어. 그 애가 최근에 좀 무례하게 굴었잖아. 맨날 노려봐 그 애가. 사춘기를 거치면서 머리가 아프지 않나. 케빈 자신도 반항기를 겪었을 터인데 딸의 성장에 관심을 두지 않고 딸의 반항을 핑계로 등록금을 내지 않은 것은 단지 아빠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이 순간 나는 에블린이 대학에 들어간 후 케빈과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그때까지 나는 케빈이 잘난 척하는 미소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면서 수능적인 아내처럼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집에 거의 생활비도 꼭 보태야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어떻게 생활비를 벌금으로 주는 대신 그 아이 학비를 내주겠다. 최근에 다짐한 결심이 이미 시험 중이었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회사에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에블린 등록금을 안 주는 게 더 큰 문제라 마지못해 동의했고 생활비로 쓰던 돈이 이제 케빈의 용돈이 되어 어느 날 케빈의 용돈이 되어 나처럼 그의 생활이 더욱 사치스러워졌다. 퇴근길에 유흥가를 걷다가 케빈이 한 남자의 어깨에 팔을 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케빈은 나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옆에 있던 남자가 나를 알아보고 다가와서 이사벨라가 아니면 뭐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 결혼식에서 만난 것 같은데 소개가 안 돼서 이름도 모르고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술 냄새가 강하게 났어. 술을 마신 지 얼마나 간신히 참았어. 얼굴을 찡그린 채 웃으세요. 오전은 밀러 케빈이고 대학교 같은 동아리였는데 이자벨라 정말 아름다워요. 저랑 하룻밤은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야야 이런 중년 여성을 원하신다면 밀러의 천박한 말보다 그녀에게 줄게. 케빈이 술에 취해도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 그건 아내 앞에서 할 말이 아니었지. 정말 어쩌면 다음에는 호텔을 예약하고 그때는 패스할게. 급해서 소름이 돋을 것 같아 급히 떠났습니다. 뒤에서 밀러와 케빈이 무슨 말을 하는 게 들려왔지만 그날 밤 내내 무시했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밀러에 대해 물었을 때 다음날 아침에 나를 본 기억도 없었습니다. 케빈은 최근에 어떻게 수익성 있는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제 그 소식을 들으러 갔다고 자랑했습니다. 내가 돈을 구걸하러 오지 마세요. 부자 알았어. 에블린 등록금만 갚으면 그 명랑한 말에 가볍게 대답했다. 케빈한테는 더 이상 기대가. 에블린이 대학에 입학하고 조금 지나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혼자 여행을 가려고 계획했던 날에 일어난 일이다. 입구에서 다 모은 후 쌓인 휴가 다 써서 쉬다 케빈이 그날 아침 기분 좋게 나가서 혹시라도 읽어보셨을까봐 메시지를 보내서 할 일을 한 것 같아 한 모금 마셨다. 내 차 그때 입구에서 소리가 났고 케빈이 비정상적으로 일찍 돌아온 줄 알았는데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차를 뱉을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밀러가 거실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4명 정도가 더 있었는데 미안 무슨 일이야. 나 친구들 몇 명이랑 바비큐를 하고 있는데 어서 고기랑 맥주 사야지. 케빈이 웃고 있던 것처럼 친구들도 나한테 투박한 미소를 지었어. 난 화날 뻔했어. 여행을 가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 케빈의 얼굴은 평소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듯 분노로 차 있다. 그 얼굴만 보면 당황해서 응했을 텐데 이제 완전 질려버렸어. 케빈 기분엔 관심이 없으니까 조심해. 불이 났어. 알았어. 난 다 무시하고 집을 나갔지만 몇 시간 후에 여행 중에 남편이 경찰에 구금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대체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신원 확인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은 내가 바로 여기에 올 필요는 없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그들은 케빈에게 신문에 시간이 걸릴 수 때문에 구치소에 머물기 위한 옷을 준비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들에게 내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우리가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빌 나중에 괜찮아요. 그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해주세요. 다른 일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내 경찰에 연행된 이유는
술에 취해 밖에 산책하던 여성을 강제로 집에 데려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행범 체포였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른 혐의를 받고 있었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았다는 말을 듣고 케빈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울었고 앞 테이블에 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사실 제가 여행 갔던 곳은 에블린 대학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여행 중에 에블린 집에서 묵으려고 했는데요. 내가 에블린스 플레이스에 도착해서 잠시 쉬려고 할 때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경찰에 체포됐어요. 이유는 좀 괜찮아요. 진정되면 말해주세요.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나를 위해 버텨왔지. 그렇진 않반에서 1등을 했어. 이번에는 상환 의무 없이 SCH 장학금을 받았어. 교수님이 나한테 그러셨으니 괜찮을 거라고. 에블린 내 말이 맞아. 에블린의 말이 부모로서 내 결심을 굳혔어. 내 딸이 이런 말을 하게 한 것이 믿겨지지 않았지만 동시에 에블린이 이렇게 착하고 훌륭하게 성장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케빈만 석방됐다는 받았습니다. 케빈이 주장한 것 같았습니다. 밀러의 사업이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가 됩니다. 실제로 케빈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경찰이 저에게 연락한 다음 날 내부적으로 실망했습니다. 케빈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다음엔 뭐라고 대답하기로 했어. 안녕하세요. 케빈이 잠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에블린 집에서 어디 계시냐고 들었는데 결국 대답이 안 나오더니 빨리 목소리를 높여둬요. 그 애는 어디 사는지 모르고 그냥 집에 와라. 집안일이 쌓여서 미안하지만 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내 단호한 거부가 케빈을 놀라게 한 것 같았고 케빈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 나는 전화기 반대편의 침묵이 흐를 때까지 천천히 반복했다. 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제발 이혼하자. 케빈이 가까스로 몇 마디 말을 알아.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는데 동시에 반대편에서 휴대폰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꽤 충격받았나 봐. 내가 결정타를 쳤어. 나머지는 변호사를 통해 논의하자. 변호사에게 나중에 연락하라고 할게. 잠깐만요. 아엘라. 케빈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데 신경 쓰지 않고 전화를 끊은 뒤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어제 막 입사했는데 변호사가 케빈에게 바로 연락한 것 같더라고요. 케빈으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지만 다 무시하고 회사에 연락했어요. 이미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사직하고 살기로 결정했어요. 에블린 근처에는 다행스럽게도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있었고 가족집을 임대하여 꾸준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추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어서 사직을 마무리하는데 약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독립해서 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직장 근처의 단기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그곳에서 통근하고 이 기간 동안 인계 및 기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저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변호사에게 모든 의사소통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케빈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한 건 다 오해야. 그 사람이 마지못해 계속 고집을 피워서 약속 잡기조차 어려웠는데 제안한 지 3주 만에 드디어 약속을 잡고 준비를 하게 됐어. 미팅 당일 큰 버리던 나 자신. 미팅 장소에 나타난 사람은 완전히 무뚝뚝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속았을 뿐입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것에 대해 나는 케빈의 말에 냉정하게 대답하고 그보다 먼저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테이블마다 별도의 방이 있는 고급 레스토랑은 케빈과 내가 약혼을 식사로 축하했던 곳이었다. 여기 기억하니? 케빈의 반응이 마지막을 소멸시켰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모든. 끝난 뒤에도 약간의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을 기억하면 좀 더 우호적인 토론이 이어지길 바랐지만 내 배려는 헛수고였습니다. 옆에 있는 변호사가 말한 대로 토론을 시작합시다. 여러 문서에는 케빈의 행동과 불신앙에 대한 증거와 그가 밀러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사업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빈은 짜증스럽게 문서를 살펴본 다음 불만 사항이 있으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교활하다고 말하십시오. 여자, 이것은 사항이 아니라 필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토론. 케빈은 이 말을 듣고 더욱 짜증이 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서가 제시되었을 때 케빈의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문서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그녀의 남편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케빈은 행복하게 웃으며 두 사람 옆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당신이 현재 바람을 피우고 있는 여자, 그녀는 상사의 아내입니다. 그렇죠. 케빈은 분명히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완전히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 3년 동안 불륜 상대가 나와 이혼하고 결혼을 고려하다가 최근 의사소통이 산발적이 되었을 때 그녀는 케빈을 만나기 전에 케빈의 상사와 결혼한 것 같았다. 분명히 그들은 막 10주년 결혼 사진을 찍은 산탄총 결혼식이었다. 물론 증거는 케빈에게로 보내졌다. 회사에서 오늘 케빈 상사에게 배달될 예정이었는데 불륜 파트너도 배달 증명 메일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악마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테이블 위에 놓인 케빈의 전화기에서 상사 이름이 표시되면서 울렸습니다. 케빈이 대답하지 않아서 제가 탭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켜다 깨질 만큼 큰 소리로 외치다 전화에서 윈도우가 터졌다. 나를 배신했다. 근무 시간에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것도 회사에 대한 배신이다. 내일부터 회사에서 편히 지내세요. 케빈의 사과가 예전의 매력 하나도 없이 한심해서 미안해요. 두 번 두드리며 이혼 서류를 그에게 밀었으니 당분간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불륜 상대와 재혼 사라짐. 케빈은 완고하게 이혼을 거부하며 난 당황한 듯 문 쪽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문제라고 말하자 우리는 거기 누군가가 있다. 케빈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마지못해 문이 열리자 누군가가 드러났다. 케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떨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 왜 여기 서 계시나요? 시댁 식구들이. 케빈은 시댁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결혼한 그는 내가 시댁 식구들과 교류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케빈을 위해 그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볼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참석했을 때 시어머니는 나에게 잠시 인사를 한 뒤 손을 들고 케빈의 얼굴을 날카롭게 뺨을 때리며 다가갔다. 케빈보다 더 붉어진 얼굴로 시어머니가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사벨라처럼 훌륭한 아내가 있고 바람을 피웠나요? 엄마 잠깐만요. 엄마와 이사벨라는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케빈의 합리적인 질문에 답하기 전에 그녀는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자 이름은 에블린이 최근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편지를 매달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와 에블린은 심지어 우리를 몇 번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어. 이렇게 좋은 사람은 없어야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간이 케빈이 시아버지를 외면하고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현실의 시댁은 농가인데 케빈의 형과 그의 아내 리브가 함께 이 합의를 경멸하는 케빈이 동생의 아내를 향해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을 해서 대학 졸업 후 쫓겨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시댁에서 알게 됐습니다. 케빈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말을 걸지 못하게 했다는 법과 케빈 형네 가족들. 남자들에 대한 판단력 부족에 어지러움을 느꼈고 인사 보내면 친절하게 전화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비밀리에 관계를 이어갔다. 당신은 내가 관계하고 있는 나를 속이고 있었다. 당신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반박하면서 반복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그늘진 거래에 연루되는 남자의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케빈은 갑자기 눈에 띄게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반항적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한 것 같다. 고생 많이 했어. 괜찮아. 이혼할 건데 나한테서 돈이나 집을 받을 생각은 하지.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나누지 않을 거야. 모든 게 이사벨라에게 갈 거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 그녀에게 압도된 케빈을 쿡쿡 찌르며 차갑게 지켜보다가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고 변호사와 함께 식당을 나온 뒤 이혼 서류를 제출하러 구청에 갔지만 생각보다 빨리 일어난 일이라 마음이 너무 아팠다. 차분한 케빈은 상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근무 시간 중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작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집과 돈을 나에게 넘겨주었고 아무것도
않게 되었고 결국 시댁 식구들이 그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케빈의 동생의 아내는 케빈을 먼 친척 집으로 보내기 전에 임시로 집에 가두었고 케빈의 과거 행동을 용서하지 않은 채 케빈을 집에 들여보내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결혼해서 곧 출산을 앞둔 딸이 곧 집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케빈 해당 부지의 작은 헛간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친척들에 의해 아침 일찍 끌려나감 불륜 파트너와 남편. 상사 이혼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사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끊임없는 감시와 끊임없는 조롱을 당함 그리고 시어머니의 괴롭힘. 케빈은 불륜 상대를 만나기 위해 한 번 탈출했지만 그와 놀고 있을 뿐이었고 그를 보고 도망치려면 돈을 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케빈은 친척집으로 돌아갔고 충격을 받아 지금 케빈은 쉬지 않고 일하고 드물게 쉬는 날에도 상대적인 감시로 인해 만족스럽게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조부모로서 시댁 식구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행사 때 함께 식사를 하며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에블린은 소외된 것에 대해 조금 속상했지만 지금은 이혼에 대해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근처에 살고 있으며 2번 함께 나갑니다. 저는 관광명소가 많은 지역으로 이주해서 한가롭게 취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도심에 집 2채를 소유하고 임대하고 있어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서 퇴직금 남은 보험. 케빈의 이혼으로 인한 돈과 합의금은 에블린의 대학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됩니다. 취미와 여행 이런 여유로운 삶을 즐기면서 더 빨리 이혼했어야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곤 합니다. 그럼 에블린이 생일에 준 비행기 표를 들고 갈까요? 나는 출발했습니다. 집안일을 쫓고 끊임없이 언어폭력을 당하는 여행 완전히 지쳤어요. 부모님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남편 아벨과 딸 마시에게 말했지만 반응은 호의적이지. 대신 누가 점심을 만들 건지 알았어요. 나와 마시를 위해. 그렇군요. 주부는 집안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당신은 더 이상 돌아갈 집도 없고 내가 그들을 무시하고 아벨과 마시가 폭격을 가한 집을 떠났을 때 당신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맹렬한 전화가 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전화해 주세요. 번호는 즉시 변경되므로 새 번호를 받기 위해 휴대폰 시간을 말한 후에는 다시 연락하실 수 없습니다. 아벨 외 다른 사람들의 전화를 영구 무시하고 즉시 전화계약. 제 이름은 알리시아. 41세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아벨과 제가 만난 가족은 5명입니다. 대학 졸업 후 둘이 다니던 회사에서 고전적인 오피스 로맨스. 24살에 결혼하고 26살에 딸 마시를 낳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마시를 낳은 후 시내에서 떨어진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아벨은 집이 충분히 크다고 해서 아이가 셋, 넷 있어도 이사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통근이 불편해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며 역에서 인사를 하고 저녁에 집으로 오는 문자를 보고 그를 데리러 온다. 솔직히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행복한 일상처럼 느껴졌던 결혼 초기는 정말 행복한 삶이었다. 달콤한 인생. 신혼 시절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궁금했다. 아벨은 영업부 젊은 희망자였고 돈도 잘 벌고 누구에게나 사랑받았지만 처음에는 외모와 신사적인 행동에 반해 연예인 같은 사람과 결혼했다. 나는 동료들의 부러움을 샀다. 아벨에게 선택받은 것이 참으로 자랑스러웠지만 아벨의 소원으로 마시를 낳으면서 그 인생은 끝났다. 주부가 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아벨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주부라서 참 좋을 텐데 집에서 뭐 하세요? 그 사람이 뭐래도 육아, 집안일, 신생아 돌보는 건 아는 247일이에요. 아기가 울면 아침, 점심, 저녁도 없어요.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주고 달래주고 잠도 거의 못 자게 해주세요. 밤을 조용히 보낼 수 있나요? 낮에는 잠을 잘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야 해요. 마시가 울면 알잖아요. 저는 즉시 떠날 거예요. 가장 먼 방이 침실. 때로는 밖으로 나가서 아침까지 정원 벤치에 앉아 밤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마시에게 애정을 가끔은 나에게 잠을 조금 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위로를 해주기도 했다. 미소와 아벨은 당신이 모든 피로를 없앤 것 같아요. 내 몸은 피곤했지만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어요. 마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내 인생이 다시 바뀌었어요. 부모님을 초대해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생각 중이에요. 다행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으로 표현했지만 공간은 충분합니다. 마시가 태어난 후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이미 결정된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견을 표현할 때마다 아벨이 한숨을 쉬었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간다면 그냥 나한테 맡겨만 둬. 마시가 너처럼 어리석게 자라지 않도록 해줘. 그 사람에게 내가 괜찮을 것 같다고만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시댁 사람들만 만났을 뿐이야. 결혼식 도중 몇. 결혼식 자체와 그 이후의 크리스마스에 대해 소개했지만 그들은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였고 나는 함께 사는데 어떤 문제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벨이 이 집을 샀을 때 항상 우리가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살도록 의도했는지 궁금했지만 나는 곧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시부모님도 우리 집으로 이사 오셨으니 이제 가족이 됐으니 잘 지내자 시아버지 듀이가 웃으며 말했고 시어머니 헤일리는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돌봐달라며. 그 순간 나는 듀이의 미소보다 헤일리의 차가운 눈빛을 더 경계했지만 곧 그것이 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듀이가 아벨에게 한 말. 아벨이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지 조심했어야 했어. 이사는 왔는데 육아하느라 바빠서 시리얼로 먹고 살아요. 아벨이 대답했어요. 아벨이 아침에 시리얼을 더 좋아해서 아벨 말에 충격받았어요. 예전에 부모님 집에서 아침으로 빵을 먹었는데 아벨이 빵이라고 했어요. 기분이 무거워지고. 이를 방해해서 그 이후로 시리얼을 달라고 했어요. 캐리 우리 아침 식사였거든요. 알리시아는 사실이 아닙니다. 글쎄요. 그 순간까지 듀이가 차분하게 말하다가 갑자기 나에게 큰 소리로 소리쳤고 큰 소리로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마시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다. 괜찮아 마시 울지 않아도 돼. 엄마가 잘못해서 혼났어. 듀이가 목소리를 낮추었다고 마시가 높였다. 오늘은 내일 아침부터 빵과 계란 후라이만 준비해라. 베이컨 그리고 아마도 마시가 나를 노려보며 내 얼굴을 볼 수 없도록 2가지 더 관리할 것입니다. 듀이는 말할 때마다 나를 하인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항상 위협적이었고 그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는 고맙게도 그는 결코 신체적 폭력에 의지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눈에 띄는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에게 닥친 불행은 듀이에게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아벨은 항상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려던 아버지의 행동을 흉내내기. 저를 통제하세요. 그 사람은 듀이처럼 행동하기 전까지 저를 노골적으로 욕한 적이 없었어요. 야 이게 뭐야 테이블이 더러워서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먹으라고 하는 거야. 미안 맛이 밥만 먹였을 뿐이야. 청소할게.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너의 부주의를 우리 사랑스러운 손녀 탓으로 돌리려는 거냐. 아니 그게 내 말은 사과한다는 뜻이 아니야. 지금 마시에게 사과하라고 해서 내 딸에게도 이렇게 묵묵히 집안일만 하면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나를 완전히 하인 아벨처럼 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듀이는 나에게 함께 소리를 지르며 내가 그들을 반대할 수 없도록 움츠러들었고 마시는 오늘 내 친구 엄마가 정말 예쁘게 만들어주는 샌드위치와 같은 방식으로 나를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샌드위치 왜 이런 이상한 것 외에는 만들 수 없나요? 초등학생 마시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고 듀이와 아벨이 기꺼이 그녀의 편을. 이제 이 집에서 내가 아닌 유일한 사람은 조용히 지켜보는 헤일리뿐입니다. 헤일리가 동맹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집에 나를 공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약간의 위안을 제공합니다. 이 생활은 10년 동안 계속되었고 어느새 나는 드웨이의 자비에 완전히 영혼 없는 하인이 되었습니다. 아벨과 마시는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듀이 아벨과 마시는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믿고 모든 것이 나. 비난하는 지원 덕분에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지 계속해서 나를 비난했습니다. 나는 다음 날 아침과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셋이서 밤늦게까지 아벨의 셔츠와 마시의 옷을 다림질하다가 헤일리가 나에게 와서 엘리샤라고 말했다. 그 말은 그 정도인 것 같다. 나는 다림질을 멈추지 않고 잠시 헤일리의 얼굴을 흘끗 쳐다보았다. 당신이 나처럼 끝나기 전에 그녀가 내가 마침내 멈춰서 위를 올려다봤다고 말할 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 자비의 당신과 같았고
지금은 그것이 모두 내 잘못이라고 믿는 당신처럼 할 수 있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는 헤일리와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헤일리는 10년 동안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집안일과 심부름 외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헤일리와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나와 함께한 그녀의 삶의 일부 그녀도 처음에는 헤일리 시대의 나와 마찬가지로 행복했습니다. 결혼과 암묵적인 합의로 직장을 그만두고 2년 후 아벨이 태어났을 때 의심 없이 주부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듀이의 아버지와 드웨이 자신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주부이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집안일이 왕처럼 완벽하게 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당신은 이 집에서 가장 낫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나처럼 말했던 헤일리는 이것이 옳다고 믿게 만드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었고 당신이 집에 온 이후로 시아버지 남편과 아들에게 끊임없이 신음소리를 내며 살았고 당신도 나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나도 그럴 줄 알았다. 드디어 풀려나서 미안해요. 헤일리의 이야기를 듣고 헤일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뒤 사과를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디와인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혈통만이 고귀하고 중요하다고 믿으며 저와 헤일리처럼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의 하인으로 대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이 탈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처음에는 결혼 초기에 당신을 친절하게 환영했고 그의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 친절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아벨과 결혼한 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일단 그들이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은 점차적으로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내가 그것을 될 때쯤에는 진실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내가 처음 시작했던 건 마시가 태어나서 불안해 아벨이 마시를 이용해서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마시가 나랑 비슷해서 귀엽고 엄마를 닮지 않아서 정말 좋다. 아벨은 정말 나르시시즘에 속하는 잘생긴 얼굴인데 생각나서 웃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마시도 정말 똑똑하다는 걸 저한테서 배웠나 봐요. 단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엄마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려. 그때는 짜증이 났지만 그게 단지 마시가 다정하게 대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어요. 마시에게 난 마시 도 귀엽고 똑똑하길 바랬어. 이 엉망진창은 뭐야. 마시가 다칠 수도 있어. 마시가 자라면서 장난감을 여기저기 흩뿌리기 시작하면 즉시 치워야 해. 아벨은 밤에 자주 집에 와서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런 말을 하곤 했어. 지저분하다. 아무리 치워도 집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집도 그랬어요. 한 곳만. 다른 곳은 지저분해져서 집안일을 하다가 결국엔 할 일에 쫓기게 되거든요. 하루 종일 이건 어느 집이든지 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혼날 때마다 내 살림 실력이 부족해서 사과할게. 난장판이 내 살림 능력 부족이라 생각해서 너희가 더 이상 돌아갈 집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 아벨이 그의 부모님을 우리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기 직전에 당신이 탈출할 곳은 없습니다. 나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결혼하고 태어난 직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는 우리 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걱정되는 동안 당신은 우리 가족이 됐다고 들었는데 플로라는 안타깝지만 다른 가족이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벨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시가 부모님을 만나러 갔을 때 마시가 태어나고 나서 한 번은 부모님 집에서 반나절 여행을 했고 부모님은 마시의 탄생 축하 행사를 위해 손녀를 만나러 그때 저는 마시가 꼭 닮았다고 말하던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나 엄마는 마시가 커서 착하게 자라겠다고 하셨다. 부모님은 호텔에 묵으시면서 갓 태어난 마시를 보고 떠났다. 혼자 사는 엄마를 만나고 싶었을 때 아빠를 본 것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아벨은 그럴 생각이 있냐고 말했다. 작은 마시를 데리고 장거리 여행을 가세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나요? 그래서 마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집에 돌아가는 포기했고 어머니가 고향에서 혼자 세상을 떠나셨을 때 좀 긴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울고 후회하고 엄마 장례식에 혼자 갔어요. 일이 있어서 못 가요. 미안하지만 혼자 가야 해요. 마시가 너무 어려서 귀찮을 뿐입니다. 여기 베이비시터는 그때 놀랐지만 이미 아벨의 말이 옳았다고 믿게 되어서 가족을 떠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서둘러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은 최소한으로 들었습니다. 헤일리 내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고 얼마나 세뇌되어 인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헤일리는 10년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왜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깊이 사과해서 정말 미안해. 왜 이제야 어이가 없지. 진실이 내 앞에 드러나는데 싹 트는 분노를 헤일리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편이 덜 비참했을 텐데 남은 동안 묵묵히 아벨과 마시를 섬겼습니다. 내 인생은 예고도 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아직 늦지 않았어. 그래 아직 시간이 있지. 헤일리는 낙담한 표정으로 부드럽게 자신의 마음을 말했어. 너가 나처럼 대우받는 걸 보고 이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직 어리니까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헤일리부터 시작해도 된다. 헤일리 자신이 조용히 나를 지켜보며 이제 예상대로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듀이와 아벨의 공격은 나에게로 옮겨졌고 헤일리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지만 점차 나를 바라보게 됐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뭔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금 당신을 만나 어떤 감정을 느끼실지 생각할 때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중한 딸이 너무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사로잡힌 것 같았고 자랄 때 그녀는 남편을 우리가 대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처럼 고통받는 것을 보기 위해 나는 이 주기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헤일리와 우리가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해 논의했고 그 주말 토요일 아침에 행동할 시간이 왔습니다. 듀이는 아벨 집을 비워두고 친구와 함께 하룻밤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시는 배웅한 후 일요일에 아벨의 회사 바비큐에 갈 계획이었는데 그들은 나에게 이러한 지시 사항을 남겼습니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줄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이에 감독의 아들에게 어필할 만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시가 그 일에 빠진 것 같습니다. 회사 사교 행사에서 만난 감독의 아들이죠. 마시가 감독의 아들을 도와주었고 아벨의 말을 듣고 마시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 상호작용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범한 아름다운 어린. 보게 되겠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와 똑같은 독을 품은 사람으로 자랐다. 나는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불만이 있으면 들어보자. 정말 그냥 먹고 사는 아빠 전혀 쓸모가 없어. 앞치마를 벗고 식탁에 올려놓고 집안일을 하다가 계속 욕설을 당하다 완전히 지쳤어요. 부모님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아벨과 마시에게 말했는데 동정되신 반응이 응. 그럼 우리 밥은 누가 차릴 건가요? 주부는 허드레시를. 안 된다. 게다가 돌아갈 집도 이제 없다. 밖에는 너를 반겨줄 사람도 없고 서로 쳐다보며 장난인 듯 비웃었다. 알겠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를 놀라게 할 식사를 준비하세요. 필요한 만큼 돈을 쓰시면 값비싼 재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허용하겠습니다. 그들은 쇼핑 영수증을 확인하고 더 저축하라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헤일리와 제가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더 싼 것들로 해결했는데 지금은 무리였어. 아니? 할 수 없어. 단호하게 말했지. 남편을 거스르는구나. 네, 그럼 당장 나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미리 포장한 가방을 가져갔고 집을 나갔다. 아벨과 마시가 내가 곧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나를 따라오려는 기미는 없었다. 나는 조금 걸어가서 택시를 부르고 거기에서 미리 정해둔 호텔로 갔다. 나는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었다. 벌써 기다리고 있어. 다행이야. 떠나기로 한 올바른 결정을 내렸어. 듀이가 거기 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간신히 떠날 수 있었어. 헤일리는 방에서 몰래 나갔어. 그날 아침 드웨이가 떠나서 나보다 먼저 호텔에 체크인한 후 듀이는 아벨과 마시보다 더 의심스럽다. 만약 듀이가 거기 있었다면 그는 헤일리가 방을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한 일을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왼쪽은 계획대로 진행하자. 내 자신의 말로.
되찾았다.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호텔에서 쉬며 하루를 보냈고 다음 날 아침 헤일리와 나는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비록 거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지만 지금 집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곳에서 반나절을 여행하고 그리운 집에 도착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여기로 돌아와서 웃는 얼굴로 인사드리고 싶다. 청소해서 다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 그래, 우리 열심히 청소하고 낡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집안일을 하는 편안한 공간으로 바꾸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후 믿을 수 없을 만큼 만족감을 느꼈다. 우리는 번갈아 샤워하고 맥주로 건배 만족스러운 피곤함을 느끼며 자유는 너무 달콤하다. 그날 헤일리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헤일리가 당신에 대해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혼자 탈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당신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탈출하는 것을 원하지. 때문에 나는 뒤에 남아서 당신에게 시간을 벌어줄 것이지만 헤일리는 당신입니다. 고생할 거야. 난 이미 배려심이 지나갔어. 헤일리는 체념하며 웃었고 보상하고 싶어. 10년 동안 정말 미안해. 그 순간 헤일리의 얼굴에서 죽은 엄마를 걱정하고 지켜주고 싶은 엄마의 얼굴을 봤어. 그녀의 딸과 함께 탈출을 계획하고 기회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미스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날까지 우리는 헤일리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조용히 우리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셋이 모두 함께 있으면 탈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듀이가 없을 때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2대 1라면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 내가 사라진 아벨과 마시가 작업을 할당한 후에는 계획대로 정확하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헤일리는 내가 거기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헤일리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사라지고 내 위치를 수 있는 모든 것을 처리했을 경우를 대비해 세 사람이 사라지면 항상 무시된 존재였습니다. 결혼 전에 딱 한 번 방문했던 부모님 집 아벨은 아무리 찾아봐도 위치가 기억나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휴대폰의 위치 서비스를 끄고 전원을 꺼두기로 했다. 예상대로 음성 메일이 수십 개 있었어요. 혹시 메시지가 모두 똑같을까봐 틀었어요. 어디로 돌아오시나요? 아니면 괜찮을 것 같나요? 집은 어떻습니까? 이제 텐이 대답해주세요. 진심이에요. 화가 난다. 어디서 주부본분을 다 하고 있는지 딸은 신경 안 쓰고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게 신기하다. 음성 메일을 순서대로 듣고 놀라더니 전화가 왔다. 실수로 전화가 왔어. 야, 드디어 전화했어. 어디야? 돌아와서 집 좀 봐. 바로 전화를 끊었는데 마시가 뭐해? 전화했어. 당연히 돌아와서 저녁 차리자. 바로 전화를 끊었는데 계속 전화가 와. 집요해서 계속해서 응답하기로 했습니다. 이 번호는 현재 사용 중인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전화해 주십시오. 또한 번호는 즉시 변경되므로 내가 껐다고 하면 다시는 연락하실 수 없습니다. 휴대폰은 그 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바로 새 전화 계약을 해야 할 때입니다. 네, 제가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보험금으로 샀는데 수혜자인 엄마가 그 집을 사서 임대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았기 때문에 기본이 되었어요. 늘 나를 무시하던 아벨은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나 봐요. 임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집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서 잊어버렸나 봐요.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를 처리했고 화가 나서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추가 통신은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린 다음 기존 휴대전화를 취소하고 AL과 그의 녹음을 보내 마지막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머시에게 즉시 떠나면 법정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머시를 제안하는 친구의 폭력이 남아 있습니다. 아벨과 듀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마시 그녀는 여전히 내 딸입니다. 마시를 위해 문을 열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아벨과 듀이의 약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바꾸기로 결정한 경우 그들은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법정 싸움을 원하지 않았고 그들은 사진에 없는 다른 사람은 자신의 혈족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깨어난 후 녹음된 그들의 욕설이 공개될 두려움도 큰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아벨과 드웨이는 항상 그들의 공개 이미지에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들은 외모를 유지하고 더 이상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향후 문제 그들은 우리가 합의한 위자료를 지불하고 신속하게 집을 떠난 공증된 계약의 조건을 따랐습니다. 아벨은 집을 팔아서 돈의 절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꽤 많이 말했지만 내가 받은 상속 재산은 내 것이었고 금액은? 그 사람이 불평하면 분열의 대상이 아니라고 바뀌니까 처음에는 헤일리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헤일리는 당신이 겪은 일의 일부라고 헤일리는 머뭇거렸지만 그때 헤일리가 나한테 도망치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여전히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결혼을 통해 형성된 인연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혈연의 엄마와 딸로 함께 살자고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동거가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나와 헤일리의 혈연 관계인 마시도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 자신도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늘 나에게 집을 돌보라고 하셨어요. 끔찍해 나도 이 집을 떠나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그게 엄마의 추론이어서 본질적으로 엄마는 집안일이나 심부름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엄마가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한 거야. 이건 옳지 않아 마시를. 결정했어. 지금 함께 사는 무거운 마음은 마시가 진정으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변화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마시가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그녀를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지금은 마시와 나만의 모성애의 한 형태라고 믿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편지로 소통합니다. 그녀의 편지에는 듀이와 아벨에 대한 불만과 불만, 떠나온 헤일리와 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편지의 내용이 바뀌어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가족들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를 이어주는 조각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날이 오길 바라요. 그때는 꼭 올 거라 믿습니다. 혈연관계도 아닌 헤일리 그리고 마시를 우리를 잇는 다리로 삼을게요. 감사합니다. 그만둬. 에밀리는 비웃으며 나를 쳐다보았어. 그냥 묵묵히 에밀리를 쳐다봤어. 인건비 삭감이니까 우리 회사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착취하는 노파는 필요 없어. 일주일 뒤에도 톰도 것 같았어.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왔어. 안녕하자마자 사장님이 정확히 누구냐고 대답하면서 사장님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저는 릴리 존슨입니다. 올해 59살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이 회사에서 3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행정서사 사회보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노무사, 세무사 특히 혼자 사업을 하는 사장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사장들은 영업에 바쁘고 사무 업무를 볼 시간이 부족하여 저희 회사에서 대신 드립니다. 저는 세금에 속합니다. 학창시절 부기,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45명의 고객을 관리하고 있어서 회계 업무를 아르바이트가 하면서도 여전히 벅차지만 할 수가 없어요. 약점을 보여주세요. 우리 고객은 모두 장기적인 관계이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역경에 직면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도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컴퓨터 앞에 섰습니다. 톰과 에밀리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나보다 7살 어린 톰은 세무서장이다. 원래는 평범한 동료였지만 3개월 전 승진하고 나서 태도가 확 바뀌었다. 예의 바르게 말하곤 했으나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 릴리 너 뭐 하는 거야? 근무 시간에 긴장이 풀렸어. 그 사람은 항상 냉소적이거나 불평했어. 나는 고객을 위한 세금 절약 전략에 대한 문서를 보고 있는데 내가 반박해도 톰은 당황하지 않고 그냥 이따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일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초과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톰은 대답할 수 없는 말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에밀리 톰의 조수가 릴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넌 절대 끝낼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아직도 일반 직원인 거야. 에밀리는 조롱하면서 웃었다. 나는 부서장 승진 제안을 가장 먼저 받았지만 거절했다. 부서장이 된다는 것은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고객을 위해 더 적은 시간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부 제안이었기 때문에
톰과 에멀리는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정규 업무도 완료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톰과 에멀리의 괴롭힘이 계속되었습니다. 초과 근무 시간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과 근무 수당 낭비야. 톰의 화난 목소리가 오늘 또 울려 퍼졌어. 그만둬. 너희 계속되는 초과 근무는 세무부의 업무 전체를 지체시키고 있어. 에밀리는 한숨을 쉬며 어제 초과 근무의 이유는 간단했다. 톰이 한 달 분량의 신고서를 쌓아두었다. 어제 퇴근 후 월말까지 제출된 톰이 갑자기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클라이언트 파일을 내 책상에 남겨두었습니다. 파일이 기다리는 것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파일은 모두 이번 달에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내가 혼란스러워서 이 말을 것처럼 톰은 이미 그 사람을 찾을 곳도 근처에도 없었어. 그 사람이 이미 책상에 짐을 싸고 있는 걸 봤어. 난 나갈 거야. 잘 챙기라고. 톰은 빨리 사무실을 나갔어. 행운을 빕니다. 알았어. 에밀리는 톰을 따라 비웃으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웃으며 나갔다. 나는 한숨을 쉬고 내 책상에 남겨진 클라이언트 파일을 열었다. 게다가 그 파일 중 일부는 에밀리의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한숨을 쉬었습니다. 톰이 제가 빨리 은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를 괴롭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결과 세무부서의 다른 직원들이 저에게 와서 세금에 대해 더 많은 경험과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톰 대신 그들의 질문은 모두가 톰을 피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기름지고 접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 근처에 머무르는 유일한 여직원은 에멀리입니다. 톰은 젊은 여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여직원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제가 은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너무 창박한 생각이라 소름이 돋는다. 그 사람이 단순히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있다. 에밀리는 톰에게 카레를 부탁하라고 나를 괴롭혔다. 톰은 세무부서의 성과를 평가하는 사람이므로 아마도 나를 깎아내리고 싶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이 신고서를 관리해야 하고 배정된 회사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도 끝내지 못할 것 같은데 초과 근무를 청구하려고 하면 톰과 에밀리한테만 불만이 있을 테니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않기 위해 사표를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막 사장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사장 아버지가 창업 때부터 회사를 경영해 오셨는데 최근에야 아들에게 물려준 아들입니다. 아들은 늘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아직까지 우리 회사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전 사장이 갑자기 병이 나서 하게 되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장실에 들어가자마자 톰과 에밀리를 보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둘 다 얼굴에 불쾌한 미소를 지었다. 톰과 다른 사람들은 왜 여기 있는 걸까? 나는 이 긴장되고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조용히 중얼거렸다. 대통령이 릴리에게 말했어요. 이번 달 말까지 사임해야 한다고 신뢰합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황급히 대통령에게 내 마음을 물었더니 톰과 에밀리에게서 당신은 초과 근무 수당을 너무 많이 청구했군요. 다른 회원들도 그렇죠. 세무서의 초과 근무 시간은 한 달에 15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릴리는 벌써 80시간을 넘었군요. 이상한 톰과 에밀리가 이번 달에 초과 근무 시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저를 엄하게 쳐다보셨죠. 왜냐면 제가 초과 근무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번 달은 톰과 에밀리의 일을 하는 달인데 톰의 짓이라고. 제가 시간 관리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초과 근무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말했어요. 정규 시간 안에 일 끝내면 대통령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리게 일하는 사람을 계속 고용할 수 없으니 대통령님 마음은 사퇴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게 만들었어요. 37년 경력 전체를 바쳐 일했던 나 역시 피곤했고 내 일 외에 아무리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했으며 대신 톰과 에밀리의 일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해합니다. 이번 달 말에 사임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대통령에게 말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톰과 에밀리를 흘끗 보았고 그들은 에밀리 3명과 함께 대통령 사무실을 떠난 후 매우 기뻐하는 표정으로 저속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 그만둬줘서 고맙다고 에밀리는 비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냥 조용히 에밀리를 쳐다보았다. 또 우리가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처럼 나를 무시했다. 우리 회사에 초과 근무 수당을 착취하는 노파는 필요하지 않다. 두 사람이 유쾌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톰도 기뻐하는 듯 해서 이양 과정에 대해 생각한 후 모든 고객을 위한 이양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넘겨주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만나지 못한 대통령들과 직접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대통령과 약속을 잡았다. 사임한 지 일주일 뒤. 본의 후임자를 알렸다. 집에서 쉬고 있었다. 사임할 때까지 인수인계로 바빴고 그 전에도 너무 바빴기 때문에 약간의 휴식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확인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사회보험을 잘 관리했습니다. 절차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여러 번 더 전화했습니다. 사실 톰과 에멀리의 개인 휴대전화에서도 여러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온다면 내가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지못해 에드가 대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 릴리 지금 엉망이야. 내가 대답하자마자 사장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했어. 사장의 말에 조롱 웃었어. 나는 그냥 백수 아줌마 회사를 그만뒀고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장 릴리가 떠난 이후로 급하게 통화했습니다.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전화가 49통이나 왔습니다. 즉시 회사로 돌아오십시오. 사장이 통화를 설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정말 당황한 같습니다. 마지못해 일어나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톰과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고 두 사람 모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둘 다 무슨 일이 있나요? 급격하게 달라진 외모에 놀라서 묻자 톰은 저를 노려보며 그 이후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 회사로부터 거래를 중단하라는 전화를 잇따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소개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에멀리도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백합과 그렇게 은밀하게 일을 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정말로 환멸을 느꼈습니다. 매서우는 취소 처리를 처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저는 고객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거래를 잘 취소하는 이유를 추측했습니다. 이번에는 취소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중얼거릴 때 톰이 소리 지르니까 너 무슨 짓을 했는지 대통령실로 안 갔지 지금. 톰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실로 끌려갔다. 나는 그녀를 데려왔다. 톰은 문을 열면서 포스로 선언했다. 에밀리는 서둘러 따라갔다. 오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내 눈을 바라보며 톰이 마치 내가 범인인 것처럼 나를 비난했습니다. 릴리가 우리 고객과의 거래 중단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사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를 고소해야 합니다. 에밀리는 손해배상에 대해 격렬하게 주장했지만 사장 앞에서는 말투가 조심스러웠지만 이를 무시하고 릴리가 떠난 후 왜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거래를 중단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명확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세금을 관리해야 하는데 세금을 더 저렴하게 해주는 세무사 회사가 있는데 내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우리와 함께 했어요. 톰은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태도가 무슨 문제인지 나에게 물었고 당신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에밀리도 조롱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릴리여야 합니다. 사장은 보였습니다. 톰과 에밀리는 수동 최적화 작업을 기반으로 일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고객 상황에 맞는 세금 절감 전략을 제공합니다. 균일한 대응이 항상 고객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은 고객이 내 접근 방식을 선호했고 그 때문에 머물렀습니다. 톰은 내 설명에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각 사건에 그렇게 세세한 주의를 기울일 여유가 있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맞습니다.
에멀리는 강하게 동의했고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쉬며 실제로 방금 일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거래를 중단한 고객 중 일부는 릴리에 대해 협상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직접 갔다는 전직 대통령 아버지의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고객이 저를 위해 그렇게 멀리까지 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세무부서가 실행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합의 그녀는 자신의 고객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동료 고객도 지원했으며 아빠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백합가 거절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부서장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어. 말도 안 돼. 에밀리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 아마 내가 그녀의 상사였을지도 모른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을 거야. 대통령은 계속 한번 사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사직을 취소할 수 있니? 릴리,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해. 회사 아버지도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사장님이 의견을 바꾸신 게 기뻤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톰이 우리 대화를 방해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톰이 눈에 띄게 화를 냈어요. 에밀리도 톰은 부하 직원을 잘 챙겨주는 훌륭한 상사인데 당신이 그를 대신해 릴리를 선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대통령은 실제로 릴리가 사임한 이후로 세무서로부터 수많은 불만 사항을 접수받았습니다. 다른 위해 일하지 않았나요? 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까? 사장이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톰 당신은 고객의 신고서 준비를 부하 직원에게 강요했지만 아직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에밀리의 작업을 포함하여 점점 창백해지는 톰 옆에 있는 많은 고객의 에밀리는 그녀의 이름이 언급될 때 떨었습니다. 그녀가 톰을 사임할 때까지 릴리에게 작업을 밀고 있었다는 내용이 유출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월급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역할인 것 같습니다. 반대 아닌가요? 대통령이 한숨을 쉬며 말함.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톰은 눈에 띄게 당황했고 톰과 에밀리가 함께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변명할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두 사람이 연애 중이라는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같이 퇴근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 톰 당신 결혼했어요. 대통령이 톰과 에밀리를 노려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단지 에밀리의 상관으로서 에밀리를 멘토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적절하지 않습니다. 톰은 영수증을 여러 장 발행했을 때 단어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것은 질문한 영수증입니다. 회계부서에서 톰이 식사 비용을 청구했는데 확실히 고객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톰은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에멀리의 얼굴이 유령처럼 창백해졌습니다. 톰과 에멀리는 직무를 태만하고 비용 청구를 부풀렸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 불륜 회사 정책에 따라 오늘부로 당신을 종료하겠습니다. 사장이 차분하고 솔직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톰과 에밀리는 저항하려 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영수증 청구를 철회할 테니 저를 해고하지 마세요. 가족 톰이 해고를 되돌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에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발 해고되고 싶지 않습니다. 릴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긴 것에 대해 사과하겠습니다. 에밀리는 해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고 감독관과 바람을 피웠나 봐. 그녀는 자신의 평판에 대해 걱정했을 것입니다. 톰과 그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만 저항하는 게 어때요? 그건 무례한 일이에요. 톰이 나를 노려보며 닥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을 이해하겠느냐.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톰 당신이 날 해고시켰어요. 그냥 카르마가 돌아오는 것뿐이에요. 책임을 지고 좀 반성해보는 게 어때요? 젠장. 톰은 좌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었고 아직 보고하지 않았지만 할 일이 더 있어요. 톰과 에밀리의 행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야 할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톰과 에밀리의 행동은 세무서에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제게 전해졌습니다. 제발 릴리는 그만두지 마세요. 둘 다 미친 듯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말려줘. 내가 그들에게 최후 통첩을 줬어. 결국 밝혀지겠지. 내 말에 더 심해지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는 게 나을 거야. 두 사람 모두 무릎을. 결국 톰과 에밀리는 그 자리에서 해고됐어. 난 이후에 그들의 잘못을 폭로했어. 톰은 며칠 동안 에멀리와 함께 출장을 가기 위해 가짜로 출장을 가고 싫어하는 직원을 괴롭혀 그만두도록 했습니다. 나는 그 직원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톰과 에멀리의 전술은 교활했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직원들을 질책하고 압력을 가하여 내 눈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촉박한 업무 배정 퇴사한 직원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즐겁게 일하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사장은 제 폭로에 화를 냈고 마지막 월급을 삭감하는 것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과거 부풀려진 비용 주장을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톰이 대통령에게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 월급을 삭감하지 마십시오. 결국 톰과 에밀리의 불륜이 톰의 아내에게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톰은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에서 보상 청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톰이 연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에멀리의 해고를 재고하도록 설득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정말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톰과 에멀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지르면 세무산업은 다소 폐쇄적입니다.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아무도 톰과 그들을 고용할 의향이 없지만 그들은 이혼 보상금과 생활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므로 이제 하루 일과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힘든 일을 하고 야외에서 힘들겠군요. 에밀리는 종종 나에게 울면서 전화합니다. 릴리,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단지 월급과 더 나은 삶을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이 상황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울었다고 말했지만 톰과 에밀리의 곤경은 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의 희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에밀리에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배를 울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고 있는 같은 길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해. 안 돼. 에밀리는 절망에 울부짖었어. 이게 에밀리의 행동의 결과였어. 앞으로도 계속 후회하길 바라. 난 아직 일을 하지 않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어. 대통령님 돌아오세요.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한 번 사임하라는 말을 듣고 거절했습니다. 가끔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을 조금 벌기. 친구 세무서에서 도와줍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그럴 것입니다. 내 사무실에서 내 친구처럼 나만의 사무실을 시작하세요. 누구도 내 업무 스타일에 대해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세무사로서 고객에게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사로서가 아닌 회사의 일원으로서 고객과 동등한 위치에 있고 싶습니다. 서비스업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이 전화해서 초대받았습니다. 집세나 공과금은 전혀 내지 않을. 믿고 맡겨주세요. 애슐리, 저는 금융 부문에서 일합니다. 제 남편은 자동차 정비공이고 우리는 어린 시절의 집에서 어린 시절의 집 옆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곳에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 집은 오랫동안 가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CEO로 있던 곳에 남동생이 있는데 원래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어서 그 형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재능 있는 형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학하여 경영학에 더 많이 배웠고 귀국했습니다. 미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몇 년간 일하시다가 결국 부모님은 은퇴를 즐기고 싶어 아스펜 콜로라도 같은 곳으로 이사를 가셨고 형이 회사를 물려받은 뒤 자연에 둘러싸여 여유로운 삶을 즐기시는 듯 부모님이 가문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은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기차역에서 도보 5분 이내, 거리 상업시설 병원과 학교, 도보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고려하여 둥지를 떠나면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을 테니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이 이 집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
우리는 가족을 늘려 행복하게 살 계획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갑자기 끝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이 집에 이사온 후로 시어머니가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 돈에 대해 묻는다. 돌아가세요. 상속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오히려 싫은 것 같아서 그냥 무뚝뚝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흠이라고 답했어요. 얼마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집은 이미 받았으니까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웃으면서 가볍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 없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60세가 넘으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실 텐데요. 당신과 그들의 자산에 대해 논의한 그녀는 논의에 너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우리 부모님의 부를 믿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얼마나 받을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침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나 가까운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후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8시쯤 시어머니와 처남 식구들이 우리 집으로 이사 오셨어요. 휴일 오전인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이삿짐이. 왜 이삿짐이 여기 있나 놀라고 당황한 시어머니와 처남 식구들이 도착해서 우리가 간다고 함 오늘부터 여기서 살 테니 우리 잘 부탁해요. 찡그린 얼굴 보면 등골이 서늘해졌는데 남편이 잠에서 깨어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태연하게 엄마랑 다른 사람들 이사 가는데 무슨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이 집은 너무 넓어서 여유를 좀 둬야지 공간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같이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랐는데 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우리는 애슐리 형제가 우리에게 전화했기 때문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임대료나 공과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애슐리가 내 처남에 대해 허가 없이 여러 방에 침입하여 이 방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햇빛이 좋으니까 우리한테 저 밥 여기 있는 물건들을 복도로 다 옮겨놔. 이번 교환할 때 어지러웠어. 여기가 내 집인데 여기저기 방을 내놓으려고 해. 그리고 로언니 가족은 한동안 상식이 부족했고 특히 이전에 허락도 없이 내 가방을 뒤지던 형수는 이런 일이 계속되면 내 방을 차지할 정도야. 여기가 우리 집인데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이 집주인처럼 나도 갖고 있었어. 다들 나가길 원해. 평소엔 냉정을 잃지도 않고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는데 부모님이 허락한 집에 이런 사람들을 들이대고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것. 그게 참을 수 없는 일이라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세 사람 모두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니 어떻게 감히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바로 너가 나가야 해? 뺨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뺨을 맞았나 맞고 몇 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었고 그 순간 뺨에 쑤시는 통증만 남았다. 뭔가 느낌이 들었어. 이런 짓을 하는 사람과는 당연히 살 수 없지만 이 집은 내 집이야. 기생충처럼 여기 살고 싶지 않아. 알리려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고 가족들에게 이 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구해야 해서 당분간 월세를 구해야 했고 그 이후에는 직장으로 통근해야 했고 부모님에게 전화로 얘기한 순간부터 화가 난 것 같았다. 특히 아버지는 전화를 통해서도 의심을 많이 하고 항상 형은 엄격한 CEO였지만 아버지로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부모님을 연루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월세 아파트에 살면서 상속받은 집이 빼앗겨서 어쩔 수 없이 남편과 그 가족들이 내 집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확신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형과 아버지가 제안한 일을 하십시오.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남편이 보낸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수십 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전화했는지 알았습니다. 수도 회사와 전기 회사에 전화를 걸어 끊었습니다. 우리 집의 유틸리티는 모두 전기이므로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으며 아직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전기를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매우 덥기 때문에 전기와 물이 없으면 꽤 힘들 것입니다. 남편의 전화는 아마 어떻게든 하려고 무시하려던 참에 남편이 전화를 다시 걸어 쉬는 시간에 완벽하게 야 무슨 일이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잖아. 물속의 전기를 멈췄잖아. 안 그랬어? 남편이 전화로 하는 목소리를 보면 패닉 상태가 어땠을지 확실히 상상이 되네요.
집은 내 집이니까 이제 내가 떠났으니 전기와 물을 오른쪽에 놔둘 수가 없어서 유틸리티를 떠나면 집이 끊어진 것입니다. 내가 거기 살지 않아도 돈을 내야 할 텐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당연히 끊겼어요. 화가 나서 재계약하라고 하니까 바로 재계약하라고 하더군요. 괜찮다고 하겠다는 건 아니고 갱신하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해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럴 때마다 항상 자기 집이니까 돈을 내야 한다고 하니까 말과 행동이 어차피 안 맞아 재계약도 할 생각도 없고 맘에 안 들면 돈을 낼 생각도 없고 나중에 쉬는 시간이 끝나서 전화를 끊었다고만 하고 바로 집에서 나가세요. 법 형수님, 처남님 모두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와 물을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방이 덥고 불편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불편하다고 했지만 다 내 문제가 아니었어. 그 사람들 말을 다 듣고 난 그들에게 스스로 처리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 그냥 돈 욕심이라 포기하고 곧 떠날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더 밀어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변호사와 상황을 상의한 후 통지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통지문의 내용은 그들이 제가 소유한 집에 무단 침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상담도 하다가 말려들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었죠. 이 악의적인 전술을 쓴 4명에게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야야, 무슨 일이야? 내가 왜 변호사에게서 그런 문서를 받았나요? 당황한 듯 보였고 내가 이렇게까지 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남편은 자신의 공개 이미지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고 합의를 위해 나에게 왔습니다. 당할 가능성은 정신적으로 극도로 해를 끼칠 것이므로 확실히 피하고 싶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변호사와 거래하지만 그들은 현재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생활 방식을 계속하도록 나를 설득하려고 계획 중일 것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들을 리가 없다고 손을 내밀어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남편은 회사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결국 화를 터뜨리며 큰 소리로 질렀다. 그만둬라. 우리가 약간 불공정하다고 해서 쫓겨난다고 해서 지금 상황으로 돌아가서 변호사를 그만두고 그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러도 나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전화에 짜증이 났어요. 당신이 남의 집을 누가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무슨 말이나 소리를 지르더라도 계속 거기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전화하기 전에 남편은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나는 그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이고 집에 오면 이미 변호사와 이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부모님, 처제인데 그냥 문제 해결 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도록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고소할 생각에 짐을 싸서 집을 비웠더니 변호사가 개입해 이혼 협상은 순조롭게 집 청소도 시켜주고 드디어 별거 생활을 하며 반짝이는 깨끗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시댁과 월세는 편했지만 역시 내 집이 최고죠. 집이 군데군데 낡아서 빨리 리모델링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서 아버지께 상담했더니 좋은 시공사를 소개해 주셨고 그래서 리모델링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정말 편해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아요. 혼나지 않고 소파에 누울 수 있어요. 누가 말 안 해도 먹고 싶은 다 먹을 수 있고 현재 생활을 즐기던 중에 연락이 왔어요. 3개월 만에 전 남편한테 전화가 왔네요. 처음엔 모르는 번호라 전화를 못 받았는데 계속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니 계약직인 줄 알고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지만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자마자 내 기분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것은 3개월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나는 이미 변호사의 개입으로 그와 이혼한 상태였고 우리는 절대로 서로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다른데 대체 지금 뭘 원하는 건지 나한테 전화하려고 전화번호 바꾸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끊으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좀만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제 허락도 없이 짓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전 남편의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급여가 삭감되기로 결정 시어머니의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음 형수와 그 남편이 생활에 기여할 수 없음 형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월급의 대부분이 형수에게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어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열심히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월급이 삭감되면서 점점 살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는 말을 들으니 별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내 허락 없이 우리 집에 침입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날 쫓아내려고.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선 아무 감정도 없고 동정심도 없어. 이런 말을 해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네 가족만 상대해야 해.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말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전 남편은 더욱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를. 내일 음식을 구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는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는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처럼 저를 업신여기고 형수님도 시어머니처럼 늘 저를 업신여겼어요. 저의 수수한 외모나 늙었다고 욕을 먹었어요. 내가 너무 뻣뻣하고 촌스러워서 몸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하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는 신경도 쓴다고 시어머니를 힘들게 했을 뿐 아니라 상황은 더 안 좋았지만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했고 이상한 약초를 강요했고 불필요한 의사진료도 받고 이웃들에게 내가 불모의 아내였다고 말했다. 돌이켜보면 내 결혼 생활에 좋은 점은 하나도 없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친절했던 전 남편이 결혼식이 끝난 후 시어머니의 꼭두각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들이닥친 첫날부터 약속이 있어서 나갔나 봐요. 시어머니가 속상해서 남편에게 애슐리를 보고 싶었는데 거기 없었어요. 애슐리랑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엄마가 오는 걸 듣고 슬퍼요. 전 남편이 듣지도 않고 소리를 질러요. 내 얘기로는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고 했는데 만나자마자 욕만 했다고 우리 아들이 최근에 살이 빠진 것 같다고 요리를 너무 못해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이런 시끄러운 소리를 해서 서로 잘 지낼 수가 없었어요. 처남도 합세해 비웃었어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도울 수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난 너희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서 이제 끊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야. 그 일로 결국 전화를 끊고 내 새 번호를 차단했어. 전 남편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또 연락 올까봐 주말에 가게에서 전화번호 바꾸기로 했는데 그 전에 그 4명이 변호사와의 약속을. 갑자기 11시쯤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오후. 공공문을 열고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내가 이웃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문을 열려고 갔는데 그들이 끼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인터콤으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네 사람은 개의치 않고 문을 두드리며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걷잡을 수 없이 머리를 손에 쥐고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이웃이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듣자마자 주도권을 잡은 것 같았습니다. 놀란 그룹은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달려가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군중이 모여 있어 탈출은 불가능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4명은 경찰서로 호송되었습니다. 나는 사건의 신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내 전남편과 그의 친구들이 한 일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빠르게 퍼졌고 모인 군중 중에 내 전남편의 동료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다음 날 사무실 전체가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급여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찰에 연루된 후 회사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해고당했고 더 이상 아파트 월세를 지불할 여유가 돈 문제가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밥은 어머니와 함께 공공주택에 살고 있고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도 돈을 벌기 위해 일주일에 며칠씩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세러 스미스입니다. 26세 전업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 이름은 아론입니다. 30세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접수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2년 정도 사귄 고객 중 한. 결혼 전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언급은 없었지만 결혼이 결정되자마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동거하자고 남편한테 비오는 날 애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당신이 주부로 일할 테니 그때는 회사에서 공평하게 일할 거라고 했어요. 손바닥을 내 얼굴 앞으로 내밀며 말을 그만두라고 손짓했다. 결혼을 결심한 뒤 큰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니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마지못해 동거에 동의했지만 같이 가기로 했으나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과 함께 왔어요. 시어머니가 결혼 계획은 물론 남편의 옷차림까지 간섭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엄마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마마보이. 걔 엄마랑 같이 살까 생각하니 기분이 다운됐어. 이런 기분은 참을 수 없어서 혼자 있을 때 남편한테 물어봤어. 에런 혹시 마마보이야?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왜 내가 그에게 말했는지 물었습니다. 보통 부부는 결혼 계획을 결정하는데 어머니가 와서 방해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가 단지 시간이 좀 있어서 왔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조언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마마보이가 아니니까 내가 마마보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난 너랑 결혼 안 할 거고 너무 불편할 것 같으니 우리 미래를 위해 지금 결혼식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어. 솔직히 남편은 마마보이도 아니고 엄마가 무슨 짓을 하면 내가 지켜줄 거라고 웃으면서 그날 믿고 시어머니가 오시지 않고 결혼을 하기로 했다. 다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소지품을 부모님 집방으로 옮기고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짐을 풀려고 했더니 방이 이미 정돈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썼던 가구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살 계획이었는데 이미 커튼부터 침구까지 다 준비되어 있었고 방도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도록 있었어요. 소지품을 찾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나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엄마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물어보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방 정리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는데 물건이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대답이 오네. 물건 내가 다 버렸어요.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통장이랑 귀중품도 거기 있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빼앗겼는데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이건 내 개인 소지품이니까 돌려주세요. 미혼. 통장도 내 것이니 손을 내밀어 시어머니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감히 며느리인 나를 무시하는가. 괜찮아 통장 줄게 여기서 기다려. 그녀는 돌아오자마자 내 통장을 미친 듯이 바닥에 던졌어. 시어머니가 시끄럽게 공을 치며 뛰쳐나갔고 내용을 확인해보니 무려 $10,000가 인출됐어. 시어머니 $10,000를 인출했느냐고 물었더니 무심코 대답했지. 당연히 가구를 샀지 않나 할 말을 잃고 황급히 방으로 돌아와 분노에 차서 이 사건을 남편 아론에게 전달했지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가구를 샀어요. 덕분에 그 사람 대답에 화를 냈어요. 야, 파마 없이 저축한 돈을 쓰는 건 범죄야. 그리고 게다가 이 끔찍한 가구와 커튼은 내 분노를 보고도 화를 내지 않을 거야. 아론은 우리 엄마에게 좋은 이야기를 했고 엄마랑 얘기하러 나갔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운 마음에 동거를 결심한 것을 후회했다. 분홍색 배경에 커다란 장미로 장식된 커튼을 둘러보았다.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싸구려 옷장은 보는 것마다 한숨을 쉬게 했다. 침대 위에 눕혀진 커버는 체리 무늬가 있었는데 그것이 악의로 인한 행동인지 친절한 행동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런 기분을 느끼는 동안 에런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화가 나서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의로 이 모든 일을 했을 때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가스를 요청했습니다. 가구를 보면 슬프지 않나요? 침대 커버에 있는 이 커튼 아로는 방을 둘러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 바꾸자 그가 나에게 접시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저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하찮은 일을 했다고 물었습니다.
아론은 그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사과하고 나에게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월급과 상여금도 차곡차곡 모아서 에이오니한테도 동거 첫날 엄마와 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시어머니한테 사과한다고 사과하면 그의 엄마에게 사과하겠다고 했다. 아까 대답한 무례한 말은 미안해요. 당신은 작은 일에도 불평하는 편이지만 다시 거스르면 다음 날 아침에 그 일을 용서해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시어머니 새벽 4시에 깨웠는데 옆 동네 새벽 5시에 문을 여는 빵집에서 빵을 사오라고 하더군요. 어제 일을 생각하면 그냥 대답하고 빵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열쇠를 찾을 수 없어 열쇠가 아직 자전거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갔으나 자전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버려진 것인지라 빵집으로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운동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이른 아침 시내 거리를 질주했다가 싸온 빵을 들고 돌아오니 기분이 좋았다.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리셨다. 너는 일을 안 하니까 샤워할 없이 그냥 닦아라. 수건으로 땀 닦기. 어제 일 때문에 아직도 속상한 줄 알고 나한테 수건 던지며 혼났어. 샤워할 생각도 포기. 시댁과 남편을 위해 아침 준비. 냉장고 속 재료 확인. 요리는 즐겨하고 재료가 많지는 않지만 재료만 보고 메뉴를 고를 수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는데 남편이 일어나서 시댁의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고 시댁과 남편이 식탁에 앉았다. 막 합류하려고 하는데 너 우리랑 같이 밥 못 먹는다고. 며느리잖아. 우리 일 끝나고 청소 다 하고 나서 밥 먹어야 하는데 나를 앉히지 못하게 했어. 식탁에 앉아 남편을 보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듯 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1950년대 집안 규칙이 무엇인지 중얼거렸지만 그래도 남편이 떠날 때 나는 시어머니께 순종했습니다. 입으로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나는 그 행동에 웃음을 지을 없었다. 나는 남편이 배려심이 없고 이 집을 남편이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시어머니, 내가 청소부터 하고 정리를 시작했다. 소파에 앉아 가끔 나를 쳐다보지만 반응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근처에 계셔서 나는 마지막으로 거실 청소를 하기로 하고 빨래로 바쁘다. 그리고 거실만 남았을 때 나머지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 시어머니가 없는? 보고 차를 끓이려던 중 냉장고 옆에 작은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심코 차를 마시며 이웃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웃에게 내가 통장을 가져갔고 마음대로 쓸 돈이 없다고 이웃에게 말했다. 참으려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 마주쳤어요. 이웃들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통장을 가져간 적이 있었나요? 놀라서 물어보니 그녀는 급히 창문을 닫고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쳤다가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이 엄마와 나 사이에 끼어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침실로 가면서 나는 시어머니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없는 것처럼 계속 행동했다. 나는 그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나를 무시했습니다. 나의 시아버지도 그의 오만한 아내를 반대할 수 없는 존재였으며 그는 수의과 원장이었고 나에게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수요일에 진료소가 문을 닫았을 때 조금씩 그와 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해도 괜찮다고 나에게 털어놓았지만 당신은 아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녀는 진지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테스트 중일 수도 있습니다. 애정이야 확실히 사랑받는구나. 우리는 뒤에서 서로의 투덜거림을 들으며 웃었지. 내 유일한 위안은 장인 어른 덕분에 한 번도 투덜대지 않았어. 편이 된 것 같았어.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 남편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나에 대해 불평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엄마와 법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그 사람을 편하게 해줄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고 집안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나를 계속 투명인간처럼 대해줬어요. 운 좋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의 일도 바빠지고 남편의 출장으로 인해 출장도 늘어나게 되었고 남편이 때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드물게 시어머니와 별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시어머니가 나를 공기처럼 대했지만 언젠가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시어머니에게 미래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결혼한 날부터 하던 아침 일찍 일어나 빵집으로 달려가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다는 알았습니다. 늘 시어머니께서 저와 시아버지를 공짜처럼 대해주셨고 시어머니와 대화할 기회를 계속 찾았습니다. 그땐 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유난히 심각하다고 하셔서 상황에 따라 시어머니가 곧 여행을 가신다고 하셔서 이 집을 나갈 수도 있다 무슨 뜻인지 물어봤는데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말하지도 않고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은 시아버지가 떠나신다는 생각에 서러워서 결국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나의 아군이었고 이 집의 위로자였고 들어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내 눈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나의 불평에 시아버지는 너도 이 집을 떠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살아나는 그에게 무슨 뜻인지 물었지만 그는 내가 계속해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아직 말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때가 되면 말해줄게. 시아버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대화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고 마침내 남편이 간의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날이 잡혔습니다. 긴 출장이었지만 남편이 돌아오기 전날 밤 드디어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남편에게서 왓츠앱으로 전화를 받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받았고 남편 대신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 남편,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여자가 만나서 반가워요. 당신은 아론의 아내입니다. 내 남편을 의미한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론 스미스입니다. 제 이름은 에이미 애덤즈입니다. 아론의 여자친구입니다. 그 사람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내일 그 사람이 낄낄거렸어요. 당신은 그들과 어떤 관계인지 다시 말해주세요. 제가 그 사람 여자친구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또 낄낄 웃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의 여주인이라는 뜻인가요? 아니, 저는 그 사람 여자친구이고 우리는 결혼할 계획이에요. 에이미가 약간 짜증을 내는 것 같더니 술에 취했거나 미성숙한 것 같았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아론의 회사의 임시 직원이에요. 계속 낄낄거리는 방식에 대해 뭔가 웃었어요. 짜증나서 버튼 좀 누르기로 했어요. 남편 에런이 저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이제 출장 안 갈 거라고 해서 우리 둘만의 삶이 너무 기대돼요. 더 이상 용무는 없다고 낄낄거렸어요. 아론이 말했지. 내 곧 가족을 시작할 생각이야.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많이 얘기했어. 너무 창피해. 난 불가능하다고 웃었어. 이미 그의 아이를 임신했어를 되찾았어. 에이미가 방금 말했어. 그 사람이 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당신을 며느리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 아시죠? 그냥 이혼하는 게 어때요? 에이미가 시어머니를 언급해서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제 정신을 차리게 했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까? 글쎄요, 저는 시어머니 에이미에 대한 언급에 달리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웃었습니다. 아마도 화를 내며 얕잡아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랑 여행 가서 넷이서 잘 놀았는데 왓츠앱으로 보내줬는데 사진엔 남편이랑 시어머니 여름옷 에이미 닮은 여자랑 내 남편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남자. 이 남자 누구냐고 물었더니 에이미가 낄낄거렸다. 비밀이야 비밀이야. 내가 아론이랑 내 시어머니랑 친해서 질투하는 거야? 내 생각엔 이 사람들이 역겹다고 생각했는데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걸까? 나는 전혀 질투하지 않는다. 우리 결혼하고 나서 에이미는 말 한마디 없이 남편과 사진 수십 장을 보내 답장을 보냈다. 저장했다. 그 중에는 시어머니가 어떤 남자와 포근하게 지내는 사진이 몇 장 있었어요. 이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남편이 저를 잘 배신할 리가 없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끊는 척 했다고 말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증거가 있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침묵을 지켰고 그녀는 남편과의 왓츠앱 대화 스크린샷을 보냈습니다. 그중 많은 수가 있었고 하나하나 저장한 다음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이 내 편인 줄 알았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 감정이 소용돌이 쳤다. 방금 전까지 에이미를 비웃던 당당했던 나는 사라졌다. 나는 집에서 뛰쳐나와 향했다. 아버지 사무실로. 아버지. 사무실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바빠서 일을 못 가실 것. 대기실에서 혼자 울면서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일을 쉬시고 오셨습니다. 나를 만나러 갑자기 나타난 것에 대해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아버지가 나처럼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농담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는 울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 어린 시절의 그의 말 맞습니다. 피를 울고 나서 앞으로 얼굴을 돌리라고 일깨워주면서 나는 에이미에게서 받은 사진과 남편과 사이의 대화 스크린샷을 보여줬고 남편은 에이미를 바라보며 이게 뭐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그걸 보고 계셨는데 시어머니 옆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아빠가 시아버지랑 얘기하고 싶다고 했더니 변호사이신데 조용히 화를 내시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시아버지께 아빠가 통화하고 싶다고 했더니 평소에 차분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시아버지가 침실로 들어가 통화를 하셨다. 법이 나한테 다음 날 내 아빠 사라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수 없는 얼굴로 인사했어. 남편은 아마도 에이미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을 거야.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았어. 시어머니 여행에서 조금 늦게 돌아오니까 피곤하지만 즐거웠다고 평소 남편과 같은 지역의 기념품도 주시고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내가 준비한 식사를 셋이서 나 없이 먹었다. 남편이 사라에게 말하길 내가 좀 더 시원하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달라 보인다고 그는 내 시어머니가 말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당신이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욕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녀는 관심을 원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주먹을 불끈 쥐고 화를 내며 시아버지가 눈을 마주치며 진정하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조절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말을 하기 시작해서 차분해진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 너랑 시아버지가 한동안 둘만 살고 있었잖아. 무슨 일이라도 있지 않았나 알 수 있지. 숨기지 마. 저와 시아버지 사이에 시아버지 며느리 이상의 것을 암시했다고 해주세요.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겁니까? 화를 참으면서 계속 연애 제안을 하더군요. 그렇죠. 하나도 안 믿겨지는데 목소리를 떨면서 평소의 압정을 돌리며 시아버지가 진지하게 물으셨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나와 사라 사이에 연애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여행을 가셨느냐고. 시어머니가 아무 일도 화내지 않을 테니 인정하는 거지. 시아버지는 인간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다며 가겠다며 방을 나갔다. 병원에 잠시 연락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너도 가도 된다고 했어. 내 시선을 느끼면서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 아론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시어머니가 뭐라고 끼어들었어. 문제는 아론이 매우 높고 강력하게 행동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이유입니다. 당신도 아버지의 수의과 진료소에 가야 합니다. 남편이 그녀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촉구했습니다. 나는 아론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결혼 전에 경고했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너에게 무슨 짓을 하면 내가 지켜줄게. 내가 다시 생각해 볼 때 나를 만류한 건 아론이었어. 내가 이 결혼을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 내 남편은 내 폭발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시어머니는 그냥 나가지 않냐고 아론에게 괜찮냐고 물었지만 아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라는 뜻의 손에 머리를 쥐고 있는 아론은 그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친절해요. 아론을 바라보며 마침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대답이 없다는 것은 대답이 맞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론이 대답했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화장실 갔어요. 나는 설거지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다음 날 아침 그냥 방에서 잤습니다. 일찍 일어났고 아침 식사 준비도 안 하고 도착하자마자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열쇠를 이용해 집에 들어가 샤워를 했다. 소리에 잠에서 깬 어머니는 내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 듯 했다. 아버지도 내 얼굴을 보고 잠에서 깨어나 그저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서재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나오셔서 나에게 봉투를 건넸다. 나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부모님에게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했고 편지를 다. 후에도 남편으로부터 아직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봉투 내용 부모님께 더 이상 아론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에 가도 될까요?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당연히 여기가 내 집이겠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보니 아버지가 진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얼굴은 귀신 본 것 같아 봉투 속 서류를 보니 내가 원령이 된 것 같다.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괴롭힘과 폭언이 내 속에 소용돌이쳤다. 이미지와 함께 심호흡을 하며 나는 오후에 이것이 최후의 복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의 묘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함께 있던 날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 살아 괜찮아요라고 부르시더니 잠은 잘 수 있었는지 밥은 잘 드셨는지 걱정하는 듯 나는 그냥 괜찮다고만 대답하고 표정을 보니 안도의 듯 웃었다. 아버지 시아버지와 저는 의논을 했고 다음 날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간에 아론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 후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헐떡이며 제가 기다리고 있던 자리로 왔습니다. 어디 갔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퍼붓는데 왜 대답을 안 했어? 진정하라고 아버지가 조언하신 대로 심호흡을 했어? 아무 말도 없이 떠나서 미안해. 그냥 당황하고 있었어. 도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가장 잘 알잖아. 그렇지 않니? 오늘은 눈물이 나면서도 웃는 얼굴로 여자 역을 한다고 해서 눈물을 참는 척하는 남편을 대할 때는 훌륭한 배우처럼 행동해야겠다고 돌아섰다. 그리고 한쪽 눈에 안약을 넣었더니 남편이 내가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줄 착각해서 중얼거렸다. 내가 집을 나간 뒤 나한테서 메시지가 온 줄 알았나 보다. 왓츠앱 채팅방을 열자 통화 기록과 사진을 많이 찍고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노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그녀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사라. 우리가 만나는 것에 대해 화가 나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변명과 사과의 폭풍을 용서해주세요. 남편이 내 손을 잡으려고 할 때 손을 뿌리치고 나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손수건을 눈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가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에이미가 당신의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좀 신나게 말한 거 아닌가 좀. 조용히 말했다. 아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남편이 임신한 여자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용감한 여자 역을 맡아달라는 마지막 부탁이다. 미안하다며 울었다. 하지만 난 너만 사랑한다, 사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반복되는 진부한 대사. 남편은 필요 이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저축한 돈을 모두 나에게 주고 보상금으로 $22만 주겠다고 말했다. 이혼해도 힘들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이혼 서류 작성하고 도장도 찍게. 우리가 만든 서약서. 남편이 아버지한테 사과했는데 아버지가 고맙다고 해고했어요. 내가 내 딸과 함께 보낸 날 식당을 나와 함께 나갔다가 시댁에 가서 짐을 꾸렸다. 대부분의 물건은 시어머니가 버린 것들이어서 내겐 큰 가방 하나뿐이었다.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웃으면서 이사 가냐고 묻자 나는 이제 간다고 답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집에서 짐을 풀고 정리하는 동안 스프링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내 전화로 무슨 전화야? 에이미가 전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전화는 에이미였어. 패배자나 전처가 된 기분이 어때? 난 세상 꼭대기에 있어? 남자는 없어. 안 돼. 응. 평소처럼 흐뭇한 표정으로 시작했어. 난 침착하게 대답했어. 잘 됐어. 행복해.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상심했어. H 상처받았어. 나중에 편지가 올 것 같아서 잘 부탁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면서 신이 났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생각해낸 최종 상태를 보고 싶었습니다. 전남편과 에이미라는 여자가 평범하게는 결혼의 끝이었을 위자료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몇 달이 지나 기다리던 시간이 드디어 도착했어. 시어머니한테서 정신없이 전화 받았어. 집이 엉망인 건 다 내 탓이야. 돌아와서 어떻게든 해라. 그리고 당신이 모른 척 말하는 이 증명편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녀에게 진정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수 없으면 진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얘기는 끈을게 지금은 그냥 아웃사이더야 기다려달라고 애원하더니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전 남편과 에이미가 지난달에 결혼했다고 말했는데 에이미는 전 남편의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을 때 이미 4명의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의 난폭한 행동과 에이미의 집안일과 육아 관리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인해 집안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나는 내 자녀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에이미가 다음번에 손자를 낳을 것이라고 말한 후 내가 받은 위자료를 마지못해 시어머니가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내 허락 없이 저축한 $10,000를 갚은 것에 대해 나는 아버지에게 그녀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엄밀히 말하면 아직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능글맞게 고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선택사항이었습니다. 편지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으니 고소하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돈을 돌려준다면? 에이미의 현재 상황도 얘기했어요. 전 남편이 에이미 앞에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어요. 바람을 피웠고 나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해 그녀를 히스테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전 애인은 내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고 그의 새 아내는 미쳐가고 그들의 아이들은 날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갈 것 같다고 외쳤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려고 결국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로부터 이혼 서류를 받았고 시아버지의 변호사였던 아버지가 나에게 한 불륜으로 인해 시어머니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됐다. 시댁의 현재 상황을 듣고 이혼을 막으려고 노력하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대로 흘러갔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사립탐정의 보고서를 통해 에이미가 4명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내 전 남편은 이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지만 에이미의 자궁에 있는 아이는 에이미의 부모가 내 자녀를 돌보고 있던 동시에 그녀가 데이트하던 전 남편의 동료 중 사람의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 전 남편과의 결혼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그녀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했고 추가로 그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후 그녀를 부인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에이미는 내 전 남편의 가족에게 매달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대본이 마지막 대사를 전해드리려고 다들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하고 전화를 차단해 모든 것을 끊었습니다. 그 후로 일자리를 부모님 집 근처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동물병원을 확장하시고 내가 그를 확인하러 갔을 때 그것을 거주지로 바꾸었다 나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참한 운명을 목격하면서 새로 입양된 코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의 가족처럼 동물과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전 남편과 에이미 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시끄러운 소리를 할 만큼 친절하게 대하기로 했다. 지금 당장 그 아기와 여기서 나가라. 한밤중에 남편은 우리 아기들이 울면서 지쳐서 화를 내며 그렇게 나를 몰았다. 그리고 3개월 된 딸아이가 계절이 바뀌면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기 시작해서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여기 있으면 얼어버릴 것 같아요. 지갑도 코트도 없이 낑낑대며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어요. 계속 두드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속수무책으로 울고 있는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담요로 꽉 감싸주고 계속했습니다. 걷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 아기를 지켜야 한다. 밤에 정처 없이 헤매다가 지쳐서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했다. 뼛속까지 얼어붙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우리를 이곳으로 이끈 사건이 어떻게 되살아났는가? 이런 상황이 된 걸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이름은 올리비아. 나는 31살이다.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가 혼자서 나를 대학 2년에 보내셨다. 전 보행로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큰 사고 보상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유일한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때 대학 동창이자 지금은 남편이 있는 벤자민이 있었습니다. 힘이 될 때마다 항상 기댈 수 있는 올리비아 친절한 말 한마디가 아픈 마음을 위로했고 1년 뒤 연애를 시작했고 프러포즈를 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이렇게 빨리 아이를 낳게 되어 감사했고
우리가 결혼했다고 생각했어요. 행복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임신했어요. 벌써 3개월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알았는데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이 이상하게 멀어졌을 뿐 아니라 태도도 점점 차가워졌어요. 저녁 식사는 뭐예요? 이건 그냥 패스트푸드 아닌가요? 미안 입덧 세게 때려요. 이제 관리도 못하면 요리도 못하고 미래 걱정도 소용없어 남편이 달려가는 뒷모습만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어요. 가혹한 말을. 배가 무거워지고 몸을 굽히는 것이 힘들어도 여전히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바로 병원을 방문했지만 이후에 제대할 때 일이 바빠서 얼굴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 딸을 혼자 집에 데려가야 했고 그때부터 딸과 집에 돌아오면서 진짜 악몽이 시작됐다. 남편은 밤마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아기도 울었다. 시끄럽다. 내일 있어서 잠은 어떻게 자야 하나.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만 날마다 엄마만 곁에 있었다면 울고 있는 딸을 달래줄 수 없을 것 같았다. 남편과 나는 밤이 내리는 낮 동안 우리 딸이 매우 조용하지만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마치 아버지의 긴장되고 분노한 기분을 감지하고 울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삶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의 정반대 남편은 육아일을 맡기고 쉬는 날엔 일하느라 바쁘다며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닌다. 아기를 돌보느라 몸도 마음도 지쳤고 딸아이의 밤 울음소리는 어느 날 밤 내 괴로움을 체감한 듯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당장 그 아기와 함께 이 집에서 나가세요. 문장이 끝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딸과 나는 열쇠도 없이 추운 밤에 지갑도 휴대폰도 집에 돌아갈 수 없고 무기력하게 남겨졌다. 딸을 단단히 감쌌다. 따뜻하게 해줄 담요를 꼭 안고 계속 걸어가다가 벤치에 앉을 때까지 우리는 행복했어야 했는데 어쩌다 내 내면의 혼란을 표현한 듯 딸이 또 울기 시작했는데 나도 너무 그랬다. 추위에 지쳐 움직이기 힘들어지자 노부인의 목소리 괜찮냐? 엄마 잠시 죽은 엄마가 저승에서 오신 줄 알았는데 고개를 들자 낯선 사람이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추운 데서 뭐하니? 남편이 우리 애기들 울기 때문에 날 쫓아냈어. 둘이 싸웠니? 여기 감기 걸리겠지. 이리 와서 내 집에 묵어주는데 낯선 사람에게 강요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그녀 딸을 데리고 달래기 시작했는데 딸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를 위해 따뜻한 곳으로 가자. 집에 들어오자마자 딸이 추위를 막기 위해 부드러운 담요로 감싸줬어요. 이것을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까지. 품에 안긴 딸이 평화롭게 잠들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방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잔잔한 코 고는 소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딸이 진정되지 않더군요. 익숙하지 않으면 꽤 힘드네요. 최근에 할머니가 되어서 가끔씩 어린아이를 돌보게 되어서 그런지 아기 울음소리에 예민해진 것 같아요. 확인해보기로 해서 다행이에요. 여자를 유심히 바라보는 소음 눈꼬리를 당기는 부드러운 미소. 어머니와 비슷한 또래의 그 따뜻한 분위기가 오랜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끼어들어서 미안해요. 이대로 괜찮아. 힘들 땐 서로 도와야지. 집에 데려다줄 내가 필요하니 가까이 살까? 하니 내 말에 비틀거리면 또 쫓겨날지도 몰라. 친절하게도 아침까지 머물자고 한 그녀 친절함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올리비아입니다.